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ARM의 최병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Enabling Intelligence and Management of the Edge, 그러니까 엣지 디바이스에서 지능을 이네이블하고 그런 디바이스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능을 이네이블한다니까 당연히 머신러닝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머신러닝은 잘 아시다시피 AI의 한 부분이고요. AI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법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딥러닝 기술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런 AI 기술은 예전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예를 들어서 로보틱스나 오토모티브 이런 여러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로지스틱스나 IoT에도 많은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끼칠 겁니다. 그러면 AI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 잘 아시는 사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2015년에 이미지 리커그니션 기능은 AI가 이미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상태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AI 보통 얘기할 때는 많은 데이터들을 큰 ICT 서비스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모아서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분석을 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인퍼런스를 하고 그런 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아래 보시는 많은 이유로 엣지에서 머신러닝 기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밴드위스이고요. 주파수는 굉장히 소중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원이고 밴드위스를 줄이는 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미지나 비디오 스트리머를 네트워크로 오는 건 굉장히 많은 밴드위스를 소모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무선이나 이런 것들을 업스트림 할 때 필요한 파워를 절약할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데이터 센터에서 그런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가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엣지에서 그런 머신러닝 이네이블할 필요성이 있게 되고요. 그런 밴드위스나 파워는 당연히 코스트하고 연결되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 자동차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어떤 UX 사용자 경험에 의해서 데이터가 굳이 클라우드까지 갔다 오지 않나야만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많습니다. 레이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모든 네 가지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영상 데이터입니다. 영상 데이터를 어떤 서버에 올려서 거기서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과 노력보다도 오히려 그런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정책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코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머신러닝을 두 가지 스텝으로 분리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내가 정립한 모델에 따라서 트레이닝 시키는 스테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트레이닝된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인풋을 받아서 격과값을 내는 인퍼런스 단계가 두 단계로 분리가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트레이닝, 인퍼런스, 머신러닝 기능은 컴퓨팅이 일어나는 서버나 엣지나 모든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 서버나 이런 클라우드 쪽에서는 트레이닝 인퍼런스를 두 개를 담당하겠지만 엣지에서는 아무래도 트레이닝보다는 인퍼런스 그리고 그런 인퍼런스를 통한 액추에이션 쪽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암에서는 이런 엣지에서 머신러닝을 이네이블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하드웨어 그리고 특정 목적을 가진 하드웨어 가속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가 저희 암에서 제공해드리는 아키텍처입니다. 맨 아래 보시는 그런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코덱스 시리즈의 CPU들이 있고 GPU가 있고 그리고 올해 2월 저희가 프로젝트 트릴리엄이라는 이름으로 어나운스한 머신러닝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그런 하드웨어 위에서 이런 하드웨어들을 사용하기 위한 CMC-CNN 혹은 컴퓨터 라이브러리라는 그런 로우 레벨 머신러닝으로 특히 옵티마이즈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그 위에는 ARM-NN이라고 해서 현재 시중에서 많이 마켓에서 잘 쓰이고 있는 텐서플로우나 카페 같은 데서 리스트된 그런 모델을 이런 하드웨어 ARM 컨트롤러, 그러니까 ARM 하드웨어에서 가속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환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사용한 머신러닝의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온 예는 키워드 스파팅입니다. 키워드 스파팅은 뭐 여러분 가정에 AI 스피커를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AI 스피커는 항상 들어오는 음성 데이터를 항상 분석을 하고 있다가 그 내용이 본인의 그 디바이스를 부르는 뭐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을 바로 알아채서 시스템을 레드시켜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스템은 항상 이 키워드를 알아듣는 이 시스템은 항상 always on 상태여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저전력이어야 되고, 저전력이라는 얘기는 그 시스템이 지원하는 그런 컴퓨팅 파워 아니면 메모리 시스템들이 꽤 제약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스파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임 도메인의 그런 음성 데이터를 퓨리어 트랜스폼 같은 그런 변환 방법을 사용해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에 대한 인풋을 넣어서 트레이닝을 해서 인퍼런스를 해서 현재 들어온 인풋이 내가 기대하는 키워드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네트워크를 호스팅하기 위한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시중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테스트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이고요. 제일 큰 거는 코텍스 M7에 한 500K 이상의 메모리가 있는 시스템이고, 중간 거는 코텍스 M3-4에 한 200K 정도, 250K 정도의 메모리 시스템을 갖는 시스템이고, 스몰로는 코텍스 M0 정도의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에 큰 리소스를 갖고 있는 컨트롤러에서는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그 이에 반해서 작은 스몰 형태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미만의 성능 저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되는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의 파워 버짓 또는 컴퓨팅 버짓에 맞춰서 시스템을 골라서 이런 기능을 지원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 그리고 가속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간략히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있는 시중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코텍스 A는 매트릭스 연산을 위한 다 프로덕트 인스트럭션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러블 벡터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큰 사이즈의 벡터를 연산할 수 있는 그런 인스트럭션을 함께 지원을 합니다. 또한 코텍스 M의 DSP 라이브러리에서 역시 매트릭스 연산을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ML 프로세서라고 해서 머신러닝 기반, 머신러닝을 처리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처리하는 그런 하드웨어 프로세서를 저희가 프로젝트 트릴리엄이라는 이름으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머신러닝 프로세서는 가운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트릭스 연산을 위한 픽스드 펑션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리고 뉴럴 CNN이나 아니면 그런 CNN 이외의 다른 혹은 미래에 나올 그런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래머블 레이어 엔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로컬 메모리라고 해서 머신러닝에 필요한 그런 웨이트나 아니면 피처 맵 같은 그런 데이터들은 어떤 익스터널 메모리에 저장하지 않고 로컬에 저장함으로써 성능 면이나 파워 전략 면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L 프로세서는 보시면 모바일이나 아니면 로보틱스나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에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라이브러리 로우 레벨, 특히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로우 레벨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되고, 기존의 소프트웨어 대비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한 15배 정도의 그런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그 다음 ARM에는 그 위에 컴퓨터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저희 ARM코 위에 컴퓨터 라이브러리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레이어로 텐서플로우나 카페 같은 그렇게 마켓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에서 작성된 모델을 변환해서 하드웨어 가속도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환하는 역할 소프트웨어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래 보시는 컴퓨터 라이브러리나 ARMM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보시는 링크나 이런 쪽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제공을 하고 있으니 한번 찾아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가속기,
부분도 엣지에 머신러닝 기능을 이네이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는 오브젝트 디텍션 프로세서고, 이 오브젝트 디텍션 프로세서는 로컬에서 엣지에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에 포함된 사람 얼굴, 그리고 상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당 60fps로 분석이 가능하고, 이론적으로 무제한 오브젝트를 디텍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사용할 때 얻는 이익은 가장 큰 거는 성능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프라이버시입니다. 로컬 쪽에서 이런 머신러닝 분석을 함으로써 굳이 비디오 스트림을 클라우드에 올릴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럼으로써 많은 프라이버시 관련된 이슈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 프로세서는 모바일이나 스마트 카메라나 서베일런스 카메라, CCTV 같은 곳에 활용이 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의 오브젝트 디텍션 프로세서가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레저러블 인터레스트를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다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에 분석을 해야 되는 사람을 특정지어야 할 때 이 필요한 그 부분만 오브젝트 디텍션 프로세서가 할당을 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얼굴을 분석을 해서 누구인지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유즈 케이스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엣지에서 ML, 머신러닝을 이네이블하는 그런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오늘의 이 행사 자체의 주제인 IoT 관점에서 보면 이 엣지의 컴퓨팅을 지능을 이네이블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지능을 이네이블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런 디바이스들을 실제로 연결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를 매니지하는 그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암코가 출시된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최근 4년간 이렇게 증가할 수 있던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엔 스마트폰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를 계속 앞으로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IoT가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IoT는 왜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무엇보다 당연히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로서 기본적으로 프레딕티브 인사이트,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그런 인사이트를 알아낼 필요가 있고요. 다이나믹 옵티마이제이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효율성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즉각적인 대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레비뉴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마켓의 얘기를 들어보면 IoT를 실제로 구현하기 그렇게 넉넉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반응은 첫 번째 컴플렉시티입니다.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디바이스도 있고 통신도 있고, 그리고 그런 디바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클라우드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그런 라디오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요구사항이 달라서 많은 디바이스들이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필요하게 되면 프래그멘테이션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패스와 컨트롤 패스를 IoT 시스템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해서 보면 물론 최종 목적은 당연히 이런 데이터 패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게 목표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베이블 하기 위해서는 컴플렉시티나 프래그멘테이션 뿐만 아니고 그런 디바이스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디바이스들을 믿을 수 있는,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가로축은 프래그멘테이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위의 IoT 디바이스를 보면 베어메탈에서 OS도 없이 베어메탈로 돌리는 그런 센서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코텍스 M 정도의, 아니면 RTOS 돌리는 메인 스트림 IoT 디바이스도 있고요. 그
메가바이트의 플래시, 메가바이트의 메모리, 기가바이트의 플래시를 갖고 있는 그런 게이트웨이 디바이스까지 전 디바이스 그 영역이 꽤 넓은 걸 아실 수 있고요. 클라우드 입장에서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고 어떤 뭐 관계 변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온프레미스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서 이런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그 디바이스에 연결을 하고 그 디바이스를 관리해서 종국에는 데이터로 분석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게 IoT이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IoT의 챌린지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저희 암이 이런 챌린지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저희 암의 IoT 플랫폼인 펠리온 플랫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은 엠베드라고 해서 기존의 저희 파트너, 1000개 이상의 파트너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엠베드 OS를 그들의 칩에 탑재를 해서 탑재를 하고 통신 스택을 이네이블하고 또 클라우드에 연결을 하기 위한 SD까지 탑재를 해서 인테그레이션 해서 제공해드리는 엠베드라는 디바이스 플랫폼, IoT 플랫폼이 있고요. 그 네트워크 건너편에는 이제 커넥티비티 매니지먼트,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종국에는 이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커넥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 통사의 서비스를 뭐 어느 나라랑 상관없이 한 번의 계약으로 이 통사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매니지먼트 서비스이고요.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는 그 디바이스를 온보딩 시키거나 아니면 라이프 사이클 동안 계속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이고, 데이터 매니지 서비스는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를 한 곳에 모아서 여러분이 인사이트를 쉽게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각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커넥티비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디바이스에 연결하는데 신뢰성이 아주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전 세계에 팔리고 그리고 그 자동차를 연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방송국의 영상 송출 장비가 해외 취재를 나가서 계속 영상 데이터를 본사로 방송국에 송출해야 됩니다. 이럴 때 신뢰성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각국의 오퍼레이터 이 통사를 접촉해서 그들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비티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린 것은 한 번의 계약으로 한 가지의 심으로 디바이스를 생산해서 세계 어느 나라 shipping을 하더라도 그 나라의 이 통사 서비스를 바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서비스이고요. 두 번째는 시큐어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디바이스가 온보딩 시킨다는 얘기는 디바이스가 네트워크 조인할 때 그 디바이스가 실제로 그런 자격이 있는 디바이스인지 증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온보딩이고요. 그래서 디바이스 온보딩을 하고, 아니면 디바이스가 공정 단계에서도 필요한 키를 씹는다든가 아니면 필드에 나가서 설치되고 아니면 그 디바이스가 수명이 다해서 리타이어 시킬 때까지 그 디바이스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라이프사이클 관리,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타, 시큐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특히 포타라고 그러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는 보통 IoT 디바이스가 수명이 한 15년, 길면 2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이유에서든, 예를 들어서 보안 이슈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기능을 넣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버그가 생겼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상황은 오는데요. 하지만 이미 필드에 설치된 디바이스를 일일이 손으로 업데이트하는 건 가능한 일은, 코스트 면에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포타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비스이고요. 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그 IoT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뿐만 아니고 어떤 CRM 데이터든가 여러 가지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인제스트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동일한 형태로 가공을 해놓은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또한 어널리시스, 간단한 어널리시스를 위해서 뭐 1차 가공 데이터의 1차 가공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인사이트를 갖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쿼리를 한다던가 서치를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본격적인 분석을 위해 그런 데이터들을 익스포트하는 그런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암은 꽤 IoT 분야에서 꽤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그런 CPU, GPU, 그런 ML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만들어낸 디바이스로부터 그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을 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2035년까지 1조 개의 디바이스를 실제로 인터넷에 연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갖고 있는 CPU, GPU 그리고 하드웨어 가속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엣지 디바이스에 인텔리전스, 지능을 입력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 제공해드리는 그런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표 잘 들었습니다.